안녕하세요.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준우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이름을 정의기능 신경외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는 정의장치를 이용해서 뇌의 기능성 질환, 수전증, 파킨슨병, 안면떨림 또는 뇌전증 또는 심한 통증 같은 병을 치료하는 최첨단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전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것은 손떨림이라고 해서 수전증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런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손떨림, 머리떨림, 다리의 떨림은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이 병은 치료를 할 수 없는 만성적인 노인성 병이고, 또 일부는 술을 많이 드시거나 좀 뇌를 다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이거는 치료가 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양방이나 한방 모두에서 환자에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 병입니다. 이런 수전증 또는 머리하고 다리의 떨림, 또 심지어는 목소리나 턱의 떨림, 이런 증상 같은 경우가 치료를 못하는 병은 아닙니다. 이 병은 사실은 아주 흔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노인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젊은 10대, 20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적어도 10% 이상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서 이 떨림증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떨림증은 치료가 필요도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만성적인 병으로 가지고 사는 일종의 고질적인 증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과거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병들에 대해서 아직은 원인은 100% 밝혀지지는 않지만, 특히 가장 흔한 본태성 진정, 본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본태성 진전, 본태성 수전증은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병인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런 밝혀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약제, 또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됨으로써 지금은 증상을 상당 부분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 또는 직업에 제한을 받는 일을 우리가 회복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전증의 발병 기전은 이 대뇌에서 뇌시상에 소원에 연결되는 회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큰 그림에서 최근 20-30년 동안의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소뇌에서 시상에 대뇌로 연결되는 이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수전증이 생기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손이 떨리냐, 머리가 떨리냐, 다리가 떨리냐, 아니면 목소리까지 전신이 떨리냐, 그런 정도의 병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이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의 원인이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100% 이 병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상이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까지 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 병을 진단하는 방법, 또한 어떻게 치료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또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가 최근 1-2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전증이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수전증이 무엇이냐?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손을 발발발 떠시는 것을 우리가 파킨슨병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떨림이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떠는데 물컵을 잡고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또는 손을 들면은 떠는 걸 갖다가 자세성 진전,
또는 활동성 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본대성 진전증이고 가만히 있을 때 떠는 것이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수전증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전증이 어떤 원인에서 생겼는지에 1차적인 감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파킨슨 병하고 수전증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수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흥분하거나 긴장하고 불안하면 손을 아니면 전신을 떨 수 있듯이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떨 수도 있고 또는 약을 남용을 하거나 오용을 해서 떨 수 있고 술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약제 때문에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내분비적인 문제 또는 뇌 손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서도 떨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떨림의 종류는 안전성, 자제성, 활동성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찰과 그거에 마땅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상당 부분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전증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말로만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냐? 예로 이 수전증, 본대성 진전증 환자 중에 적지 않은 수 환자분들은 술을 마시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뇌에 있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현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외래 환자를 볼 때에도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이런 술에 의존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신 분 중에도 술이 취해서 진료받으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술을 드시면 수전증의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런 경우가 본대성 수전증의 환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술은 치료 방법이 아니고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것 같지만 더 악화시키고 술에 의해서 2차적인 뇌 손상 또는 전신의 어떤 2차적인 부작용 때문에 술로 치료한다는 것은 현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술뿐만 아니라 커피나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이나 아니면 뇌전증 약물이나 이런 약물이 너무 과잉이 되거나 또 남용이 되면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먼저 없애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체력이 떨어져서도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우고 또 근육의 양을 늘림으로써 증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해결이 돼도 수전증의 상당 부분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치료 약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약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혈압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베타브로커라고 맥박을 좀 낮추게 하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쓰게 되면 수전증 환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반응을 합니다. 물론 반응의 정도가 아주 현저히 좋아지거나 또 일부만 좋아지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려할 점은 이런 약제는 수전증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도의 수전증이 있는 환자들은 반응을 잘 하시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약제를 써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면 그런 경우 어떡하나?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건 불치병이니까 그냥 이건 숙명이라고 알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의사들의 설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술 방법도 과거랑 달리 우리가 정밀하고 안전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전증 증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직업이 정밀하게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손 떠는 것 때문에 자기 직업을 잃는다면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런 약물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그런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과거에는 고주파 열 응고 수술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뇌신부 자극 수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아주 나이가 많거나 전신 상태가 허약하신 분들한테는 감마 IF 수술 같은 것을 시행을 해왔고, 최근 10년 전 저희 팀이 세계 선도적으로 연구를 개발한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이라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절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뇌신부 자극 수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한 장치를 머리에 씌워서 좌표를 계산하면 수전증을 일으키는 센터를 뇌에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센터에다가 전극을 저희가 삽입을 하고 그 전극을 자극을 주면은 환자의 떨림 증상이 멈출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조금 좋을 거예요. 여기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90% 이상) 좋아졌어요? 예, 그래요. 예. 이 그림을, 이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비디오 동영상에서 그 환자분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계를 켜게 되면 환자분 증상이 좋아지고, 또 기계를 끄게 되면 환자의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뇌신부 자극 수술이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도했다는 고집적 초음파 수술은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그 기존의 고주파 전기 응고술이나 뇌신부 자극 수술은 뇌 안에다가 조그맣게 그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전극을 심거나 아니면 고주파 전극으로 응고를 해야 되는데,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은 그런 시술이 필요 없이 초음파 에너지를 밖에서 뇌 안에다가 넣어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에 하던 수술보다 2차적인 절개하는 수술을 하지 함으로써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현재 저희 병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몇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 수전증 환자의 증상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감마 나이프도 비슷하게 그 뇌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감마 나이프 수술은 아주 고용량의 130이라는 꽤 고용량의 방사선 에너지가 뇌에다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경우에 2차적으로 심한 방사선 부작용으로 마비가 온다든지 다른 2차적인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을 저희가 수전증 환자에게 더 권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음파는 뼈를 뚫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뼈가 두꺼운 경우에는 초음파가 잘 통과를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초음파 수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1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하고 미국 기관하고 두 군데서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우리가 이런 이 초음파 에너지가 뼈가 두꺼운 경우 통과를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 실제 저희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초음파 뇌수술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환자의 다가 아니라 검사한 환자의 약 한 30% 정도가 이런 초음파 뇌수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볼 때 뇌신부 자극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뇌신부 자극 수술도 상당히 안전한 수술입니다. 물론 초음파 뇌수술보다 절개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과거의 고주파 열 응고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저희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그 초음파 뇌수술을 하기 전후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비디오가 하기 전에 그 비디오고요.
우측에 있는 비디오가 하고 난 다음에 비디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선이 심하게 떨던 모습이 사라졌고요. 아래쪽에 그림이 환자분이 떨면서 제대로 그림을 못 그렸던 거, 이름을 못 썼는데 우측에서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바 그림을 문제없이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에 대한 것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수술 전후의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하고 아래에 있는 사진이 수술 전후의 사진인데 보시면 떨리던 증상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이 잘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뇌신부 자극술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뇌신부 자극술의 최대 장점은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뇌수술은 개도술을 하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병변이 과도하게 되면 환자가 일부 다른 부작용을 느낄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저희가 끝으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수전증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전증은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고 나이가 들어감수록 더 진행이 되는 병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병도 그렇고 수전증도 그렇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치료를 했다 해서 그 치료한 순간에 병이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개선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수전증의 치료는 우리가 눈이 나쁘신 분들한테 안경을 씌워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안경을 쓰면 눈이 잘 보이는 거지 눈이 다시 정상이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더 나빠지시면 안경 도수가 안 맞듯이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한계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뇌신부 자극수술은 증상이 진행이 돼도 우리가 다양한 조합의 자극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증상을 오랫동안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고직조 초음파 뇌수술의 장점은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안경의 도수를 바꾸듯이 몇 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수전증의 치료가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본인이 충분히 여생을 즐기실 때까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전증의 수술 방법이 만능도 아니고 약물 치료가 일타우선이고 또 수술 또한 100%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갖다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면 증상을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직업,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수전증 가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태성 수전증의 진전증, 수전증 같은 얘기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 특히 어르신분들께서 수전증이 심하신 경우도 자식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분들이 왔을 때 본인이 손을 별로 안 쓰면 모르고 본인이 손을 쓰고 음식을 하고 일을 할 때 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의 수전증이 심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잘 눈여겨보시면 생각보다 수전증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편지가 손편지로 본인이 수술 이후에 저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수전증이 심하신 분들은 전혀 글씨를 쓸 수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손편지 글씨를 쓴 것에 감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만큼 수전증이 본인의 일상에 큰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고 저희가 이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 명의명강의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